전 임용환 박사님 굉장한 팬이라서 진중하고 무거운 이야기 말고 역사를 바탕으로 좀 상상해보면서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주제를 재밌게 인터뷰하고 싶은데 박사님 좀 한 부 정도 괜찮을까요? 뭐 그런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재밌게 못 해주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거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2부에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한산호대첩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선조의 견제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다가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님이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시지 않았다면 조선의 뭐 국방부 장관, 군사사령관 이런 거 하면서 이후에 벌어질 정묘호란 같은 거 막 나오기 전에 조선의 군사개혁하고 막 역사를 좀 바꿔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막 이런 꿈으로 혹시 갈 수도 좀 있을까요? 일단 조선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재미가 없어지는데 찬물을 자꾸 끼얹자. 그런가요? 안 되는데. 일단 조선은 국방부 장관이 그런 역량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조선이란 나라는 병조 판서가 그런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국방부 장관이 예를 들면 뭐 징병제를 바꾸자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국방 체제를 완전히 뭐 지금 우리는 사실 방어군 체제잖아요. 네. 뭐 그래 우리도 이제 제국주의 군대처럼 막 나가자 네. 이렇게 바꾸는 걸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만한 걸 추진할 만한 권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네. 애초에 그럴 권한이 있느냐? 없죠. 그거 하려면 국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권력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판서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임진왜란 진행할 때도요. 네. 병조 판서는 진짜 뭐랄까 사실은 대신들이 모인 비변사라든가 이런 정승급에서 우리가 약간 서양 영화식 말하면 원로회의라고 할까 뭐 네. 그런 구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병조 판서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님 병조판서 되고 국방부 장관 해도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건가요? 10년 더 사시면서? 삼도수군 통제사보다 힘이 더 없을 텐데. 정말요? 네, 실질적인 권력으로는.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는 해군의 통제사인 거고 병조판서는 이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근데도 힘이 더 없나요? 군대는 계급이 아니라 보직이고 네. 보직이 아니라 실체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교수님 뭐 병조판서 이런 거 해서 바꾸시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병조 판서 할 군번을 이미 넘어선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뭐 나중에 영의정이 추정되긴 하지만 네. 그 정도 공을 세운 분을 네. 나중에 이제 뭐 공신 주고 할 때 좀 짜게 구른 거는 오히려 맞아요. 나중 얘기고 네.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다 그러면 병조 판서 정도 가지고는 무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권을 줬느냐가 좀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님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살아 계셨다가 전쟁이 잘 끝났으면 그러면은 실권이라는 말씀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렇게 군부에서 좀 그러니까 뭐 중천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괜찮은 예. 급이 높은 관직은 받을 수가 있지만 네. 실권으로 들어갈 때는 얘기가 다르고요. 또 무장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해줬느냐라는 거는 솔직히 좀 그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의정을 추정받긴 하지만 네. 살아 계실 때 영의정 노릇을 한다?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겠죠. 그리고 영의정 별로 힘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조선왕조 들어보면 좌의정 의정은 막 네. 기고 영의정이 막 이러는 줄 네, 아는데 맞아요. 택도 없어요. 그 조선왕조 시대에 뭐 영의정인 좌의정한테 자네 왜 이래 이렇게 하는 나라도 아니야. 원래 그렇게 서열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삼정승도 이제 구성에 따라서 왜냐하면 정치력이라는 건 꼭 직함에 구애받는 게 아니니까 네.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정승의 역할 포메이션 자체가 좌의정이 실무를 책임지고 네. 좌의정이 정책 결정하고 제가 실무를 책임진다는 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행정적인 실무를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고 추진하고 막 인사 이거 다 좌의정이 해요. 영의정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런데 네. 웬만큼 정상적인 상태에서 영의정하고 좌의정이 마구 싸우고 막 나는 도장 뭐 이렇게까지는 잘 안 가요. 그리고 안 찍어줘? 그래 좋아 내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도 잘 안 돼. 타협해서. 예,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선조가 이순신 장군님을 견제했는데 그럼 뭐 군사력을 하는 군사령관은 안 줄 거 아닙니까? 반란도 위험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늘 하는 법이 이제 이수인 장군이 살아 있었더라면 네. 전쟁 중에는 이수인 장군이 미운 게 아니라 삼도수군 통제사니까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너무 삼도수군 군사만. 통제사에서 끝났으면 네. 뭐 큰 문제 없는 거죠. 병조판서는 진짜 안 줬을 거야. 왜냐하면 중하급 군 사령관이 인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뭐 그것도 안 줬을 거겠지만 어쨌든 네. 그때 되면 굳이 싸울 일 없잖아요. 그냥 뭐 중천사 주고 뭐 막 이렇게 아니면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봉건해 주는 거죠. 군 칭호를 주는 거예요. 무슨 대군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대군은 원래 왕자들한테 주는 거고 네. 책봉하는 군이 있어요. 이걸 공신들 되면 뭐 한 명의 이런 사람들 다 무슨 군 하잖아요. 부원군이 그래 부원군을 주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선조 입장에서는 권력은 높지. 네. 뭐 그것만 가지고 실권이 없죠. 그럼 명예마니까 명예직인 거네요. 그렇죠. 군만 가지고 명예직이에요. 그러나 일단 봉군이 되면 굉장히 특혜가 많이 따라오고 웬만하면 쉽게도 처벌 못하고 이런 게 있어요. 최고의 예우지만 실권은 없는. 네. 실권은 이제 또 관직을 뭘 해야 돼. 네. 군 칭호를 가지고 영의정을 할 수도 있고 좌의정을 할 수 있어. 근데 영의정 좌의정을 줬겠냐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교수님 저는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순신 장군님이 어디서 북방 이런 데 가서 야 이게 임진왜란때 누르하치가 이게 심상치 않다. 쟤네가 빨리 뭔가 군사 개혁해서 뭐 진관 체제니 뭐 이런 거 뜯어 고쳐야 된다 막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진관 체제나 거듭 말하지만 이런 거는 군사령관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국가 왕의 재가를 받아서 이렇게 다 쪽에서 비변사 대신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고. 네. 이순신 장관이 병자호란 때까지 살아 있었으면 급하니까 동원했을까? 네. 근데 뭐 그때까지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런 건 알 수가 없지만 네. 자잘한 일에 또 그 정도 양반을 동원하겠어. 그중에 나라가 개판인 거지.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아니고 중간에 뭐 여진족하고 무슨 문제 있다. 거기에다 이수인 장군을 투입한다. 그럼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지. 가서 이거 누구 부하 중에 쓸만한 사람 있고 없습니까? 뭐 어떻게 이런 자문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충신 장군이 쉽게 말하면 임진왜란 때 소년티 넘은 청년 장교에서 이제 컸잖아요. 네. 그 나중에 이괄해난 진압하고 할 때 거의 메인이었고 병자호란 때는 진짜 군 원로급이었어요. 근데 뭐 이순신 장군이 이괄난 이런 데 뛴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저는 또 이제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명나라에서 진린제독인가요? 이순신 장군님을 흠모해서 또 명나라에서도 뭔가 뭐 면사첩이니 뭐 관직을 주면서 명나라 장군으로 좀 데려가려고 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이순신 장군 쪽 집안 기록이 좀 그런 얘기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실록 같은데 이런 데 언급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그 얘기가 뭐 있었다고 하니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주 공식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나야 그게 뭔가 스토리가 나올 텐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끝나고 진짜 그게 진행이 됐다면 네.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역대급 사건이겠죠. 정말로 전쟁 끝나고 명나라 황제가 모셔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렇죠. 후금 진압하고 막 오히려 그랬으면 이수인 장군이 우리가 아는 이제 세계 전쟁사에까지도 나오게 되는 그게 진짜지. 조선에서 영의정 되는 것보다 그게 더 진짜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 어떻게 사석에서 나온 건지 뭐 어떻게 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 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확인이 되려면 안 돌아가셨어야죠. 그리고 스카웃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중국 황제라고 해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 이게 나라의 다 역할이 있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선조한테 이런 부탁이 왔을 거고 자꾸 조선을 무슨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것도 이런 거예요. 조직을 운영할 때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 초창기 때 네. 막 사장님도 회장님한테 맞고 그랬어요. 또 그분도 밑에 가서 또 패고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문화가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야.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너 시킨 대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를 들면 정책 이 사장님인데 그룹 총수님께서 이번에 여기 투자해. 아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못 하냐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는 게 뭐 이렇게 패대. 야 유리창 저거 바꿔.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직과 조직,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어떤 의식만 보면 굉장히 속국적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장은 훌륭한데 우리 나 데리고 갈게 빨리 줘.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인 절차와 또 못 간다. 여기도 뭐 그런 거 있었겠지. 그래서 조선도 양보 안 할 건 양보 안 해요. 그리고 중국도 그걸 알아도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도리 어긋는다 싶으면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오고 가고 했다면 뭔가 이 기록이 남아서 확인을 할 텐데 네. 그 당시에는 뭐 스카웃 명령이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도 나중에 왕이 명나라 황제가 그 면사첩도 보내고 그게 진짜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게 쉽게 장군님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선조도 안 거치고 막 왔잖아. 네. 그리고 명나라 장군들 이렇게 하는 거 그때 보면 이수인 장군은 사실 명나라 장군들이 높게 평가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조는 오히려 국내 정치를 막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생각하니까 이수인 장군 전사했을 때도 뭐 이렇게 야 이거 뭐 어떻게 막 하여간 어떻게 생각해 자기 정치적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명나라 그때 한국에 와 있던 명나라 사령관이라든가 또 직책이 여러 개 있는데 자기 사비로라도 제사 지내주고 싶다. 왜 이거 국가 제사로 안 하냐. 이런 거 막 항의하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도 당시 명나라가 후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긴장은 하고 있던 상태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뭐 외방에 외적이 항상 있긴 있어요. 뭐 좀 나라가 크니까 국경이 기니까 그런 점에서 이수인 장군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틀림없다. 그러면 정말 살아계셨으면 10년 더 사셨으면 그래, 스카우트들 우리가 있다? 이프를 하려면 차라리 명나라로 스카우트 됐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해야지. 그럼 교수님 조금 더 해서 명나라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 치고 명나라 황제가 선조를 통해서 좀 데리고 갑시다 해서 동의했으면 명나라 가가지고 만주벌판 달리시는 겁니까? 근데 또 육군하고 수군은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이 육군 수군이 반드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수인 장군을 워낙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복건성 같은 데서 그 해적 소탕하는 것보다는 후금 견제하는데 낫겠다 싶어서 그 만주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그 산서성 군대 이런 데다 투입했더라면 이게 진짜 세계 전쟁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군요. 그 뭐 원숭환 장군 뭐 이런 급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교수님 근데 그 이순신 장군님 초기에 녹둔도에서 패전을 기록하셨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패전이지만 보니까 규모가 작더라고요. 군사 규모가. 근데 이 육군의 그런 대규모 병력도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런 대규모 병력을 이렇게 해군 지휘관이 이렇게 지휘할 수가 있을까요? 이수인 장군이 뭐 수군 지휘관 살은 게 뭐 얼마나 됐어요. 그 당시에는 고위 장교에는 육군 해군 구분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해군이 뭐 아무나 하냐? 아니죠. 이제 물기를 본다거나 해군에도 특화된 만호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인사의 묘미인데 원균도 그때 경상우수사 하다가 이수인 장군하고 트러블이 있으니까 충청병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얼마든지 그 지휘관급에서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첨단 장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결국은 병사들, 장교들, 장군들 이런 리더십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게 넘나들어도 되는 거였죠. 우리가 뭐 요즘은 한국이 그런 걸 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갑자기 이름 생각하는데 그 프로야구 감독도 그 양반 뭐 고등학교 때 선수했대. 미국서 고등학교 때 이탈리아하고 영국에서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했다는 거하고 미국서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했다는 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네에서 좀 했다는 소리잖아. 그것만 갖고 뭔 얘기를 해. 근데 하여간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룹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꼭 거기 출신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기업 역사를 봐도
회장님들이 또 뭐 사원으로 들어가서 정상으로 회장된 분이 어디 있으며 사장들도 뭐 전자회사 있던 분이 자동차회사 공장 가고 막 이래가고 유명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 쪽의 역할과 네. 실무진의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선조가 그 전쟁 중에는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니까 막 견제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럼 이렇게 전쟁 잘 끝나고 이제 10년 정도 더 사셨으면 그때는 이제 군사령관 실권만 안 주면 명예직으로 가면 이제 위협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잘 대우해 줬었을까요? 치사하게 안 하고. 선조는 굉장히 이기적인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 뭐. 네. 그런데 선조가 아주 머리가 나쁘고 아둔하고 네. 그래서 자기 좋은 것도 뭔지 모르고 뭐 이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나중에 더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지만 머리도 비상하고 자기 이해관계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걸렸을 때는 과도한 실수도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상황이 명확하면은 아주 거기에 명확하게 쉽고 명확하다면 자기 이익이 되게 하겠죠. 네. 그러면 이수인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는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불안한 거지. 반란 일으킬 수. 예, 그리고 이제 조선 수군이 세다라는 약간 그 아마추어적인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제 아니어도 충분히 뭐 누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터져가는 거잖아요. 네. 끝났어. 끝났어. 그리고 뭐 이수인 장군이 그렇다고 뭐 왕이 되겠다 뭐 이럴 양반은 아니잖아. 유성룡도 완전히 보증했어.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렇다면은 이제 은퇴해서 계시면 나라를 건진 사람을 아니라고 폄하하고 내리까게 되면 네.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그럴 때는 또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자기한테 이익되는 건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이수인 장관한테 뭐 관직 줄 것도 없어 이제. 그러면 그냥 뭐 예우해주고 뭐 아들 등용해줘라 뭐 오히려 전쟁 때는 아들 등용해주라는 것도 되게 짜게 굴었지. 뭐 근데 뭐 아들은 좀 안 해주겠다 족벌이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그 선조 같은 게 만약 오래 살았다고 칩시다. 네. 이수인 장군 좀 일찍 돌아가시고 오래 살았으면 아들한테도 잘 안 주거든요. 마지못해 줘요. 명나라 장군들이 벼슬 주라고 막 그러고. 왜 안 주냐. 근데 만약 이수인 장군도 이제 했다가 돌아가시고 아들도 좀 일찍 돌아가셨다. 손자쯤 되면은 막 베풀 사람이야 그 사람 야가가지고 띄워주면서 이렇게 충성해라. 뭐 그런 짓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관계이기 때문에 당시 현실에서 또 이수인 장군 손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합 속에서 하나의 선택인데 내가 이게 오히려 이익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짓은 할 사람이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임진왜란에서 전사하지 않으셨다면 뭐 봉군이 되셔서 명예롭게 뭐 명예직 받고 막 대접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셨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조선의 국방 개혁이라든가 이런 건 어렵다. 근데 이제 최악의 행복하게 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최악의 경우가 이게 뭐냐면 네. 갑자기 무슨 영모 같은데 연루되는 거예요. 근데 영모 안 일으키시잖아요. 조선 시대는 자기가 난 누군지도 몰라. 네. 근데 지네들이 막 하다가 이수인 장군을 왕으로 삼자 막 이랬다 쳐봐요. 만에 하나 그 중에 한 명이 뭐 전라도 전쟁 중에 뭐 함대에서 노조었대. 네. 장군도 노조.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연루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끊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거를 그냥 다 책임을 물리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또 그런 걸로 깎아내렸을 때 이제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소설 쓴다면 명나라 황제가 나 스카우트 할래. 그랬을 때 가만 이 스카우트에서 가서 명나라 황제 밑에서 막 전공을 세우고 만주를 통치하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명나라랑 합쳐가지고 조선왕 삼겠다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하고 뭐 지금 중풍에 걸려서 못 갑니다 그러고 독살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내가 그 얘기는 아니지만 명나라에서 이제 보내라 그랬으면 안 보냈을 거야 아마.
그렇다고 이순신 장관이 밀항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야, 이 역시 현실이 매우 예, 까군요. 복잡하죠. 근데 이제 조선에 왔더니 이게 또 영화 찍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양호 같은 예. 양호나 진린이 이순신 장관을 스카우트해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 이랬다가 이럴 것이다.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저기 사신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황제가 꼭 얼굴 보고 싶어 한다. 막 어떻게 이상한 건수 만들어 가지고 같이 가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가서 뭐 이런 그런 수를 또 쓴다면 야 이거 드라마 여러 개 나오는데 지금 드라마 그냥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서 그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요 영상 전 끝나고 좀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반응과 조회수가 좋으면 좀 교수님 앞으로 계속 모시고 재미있는 이런 그 상상력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맨날 이렇게 너무 진지한 것만 하니까 좀 재미 면에서 좀 그렇다는 측면이 드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병자호란 책을 출간을 하셨잖아요. 지금같이 국가 간의 지정학이 급변하는 시기에 이 책을 읽어본다면 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거기서 나오던 얘기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거 인간은 발전하는 거는 발전해요. DNA라든가 우주 기술 보세요. 계속 발전해요. 변화도 해요. 네. 요건 좀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환경 속에 있다가 예를 들면 한국에 갑자기 열대가 된다. 네. 지금 우리는 죽겠지만 네. 일단 열대가 돼서 변할 수 이게 저기 요지부동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또 후딱 바꿔요. 그래서 인간은 적응력, 어떤 기술 발전 분명히 진취적이고 적응력은 있지만 안 바뀌는 건 또 죽으라고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부분은. 네. 그러니까 적응력이라는 것도 사실 본성이죠. 기술 발전이라는 것도 욕망이라는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기적인 판단, 뭐 집단적인 판단 이런 거는 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끝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가끔 윗세대들이 요즘 애들에 비하면 우리가 되게 현명한데 예를 들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한데 그거는 그분들이 전쟁을 겪고 나서 이제 B라는 걸 해야겠구나 라고 하니까 현명해 보일 뿐인 거야. 쉽게 말하면 화재보험 아깝잖아. 네. 아까워. 의료보험도 매달 나도 의료보험 나가면 아까워 죽겠어. 살면서 몇 번이나 근데 저 주변에 그렇지만 큰 수술 한번 정말 엄청난 수술 겪은 분들은 대뜸 하는 말이 의료보험 꼭 해야 돼. 화재보험 불 한번 나봐. 맞아요.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머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사업하시다가 아들이 또 화재보험 아깝다 그러니까 이놈이 아직 덜 됐네. 덜 된 게 아니고 당신은 그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것이고 아드님은 아직 그걸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에도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네. 군대의 어떤 군대뿐만 아니라 인생의 준비에 대응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것이 병자호란에 있다. 그래서 그 병자호란을 별로 좋아하시지들은 않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가 늘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교훈. 물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긴 하지만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병자호란 때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웅달식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 이런 거 잘못하는데 이런 건 저기 그만할까요? 이제 오늘 나 영원히 안 나올 거면 할게요. 알았어 여기까지 하시죠 그럼. 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책의 저자이신 임용환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